여러분, 2026년 1월 유럽 방산 시장에 엄청난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2조 8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르웨이가 미국의 하이마스와 독일의 라인메탈을 제치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노르웨이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이죠. 계약 규모는 정확히 190억 크로네,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입니다. 이 계약에는 천무 발사대 16대와 함께 로켓, 미사일, 그리고 각종 부속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중요한 무기 체계를 선택하는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 방산 강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죠. 노르웨이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보면 이 선택이 얼마나 신중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극권에 위치한 노르웨이는 러시아의 콜라 반도와 가깝습니다. 이 지역에는 러시아 북방함대의 주요 기지가 있고 핵잠수함들이 배치되어 있죠. 즉 노르웨이는 나토의 최전선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르웨이의 안보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러시아가 언제든 북유럽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고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절실했던 겁니다. 노르웨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와 한국의 천무, 그리고 독일 라인메탈의 시스템도 경쟁에 참여했고요. 결과는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도대체 천무가 무엇이길래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선택받았을까요? 먼저 성능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천무는 기본 사거리가 80k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확장형을 개발 중인데 목표 사거리가 무려 500km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최대 12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이마스는 어떨까요? 기본형 GMLRS 로켓의 사거리는 84km, 확장형이 150km입니다. 발사 능력은 최대 6발이고요. 사거리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무의 확장형 500km 목표와 비교하면 격차가 명확해집니다. 게다가 천무는 하이마스의 2배인 12발을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 운용 개념도 다릅니다. 하이마스는 정밀 타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중요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용도죠. 반면 천무는 정밀 타격과 함께 광역 제압도 가능합니다. 12발을 동시에 쏘면 축구장 여러 개 크기의 지역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거든요. 실전에서 이런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러시아군은 대규모 기갑부대를 운용합니다. 이런 목표를 상대하려면 정밀 타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역 제압 능력이 필요하죠. 자, 천무는 바로 이런 시나리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천무 발사대 한 대의 가격은 약 30억 원 수준입니다. 하이마스는 어떨까요? 발사대 한 대에 50억에서 70억 원 정도 합니다. 천무가 거의 절반 가격이죠. 여기에 납기 문제도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문이 폭주하면서 납기 지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우선 공급하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반면 천무는 2028년에 발사대를, 2029년에 미사일을 납품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더 좋고 납기도 확실한 무기 체계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노르웨이는 즉각 전력화가 가능한 천무를 선택한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천무가 선택받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생산 거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합작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천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죠. 폴란드와 한화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에 기본 계약을 맺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생산도 이미 합의된 상태입니다. 폴란드 공장의 전략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유럽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북유럽, 동유럽 전역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배로 실어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죠. 더 중요한 건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만약 국제 정세가 급변해서 해상 운송이 어려워지더라도 폴란드 공장은 계속 가동될 수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죠. 이건 안보적으로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유럽 내에서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배로 실어오는 게 아니라 이웃나라 폴란드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납품 일정도 명확합니다. 2028년에 발사대 16대가 먼저 들어오고 2029년에 미사일과 부속 장비가 납품됩니다. 단계적으로 전력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한화는 폴란드에서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부품까지 현지에서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폴란드는 동유럽 방산 허브로 성장할 수 있고 한화는 유럽 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죠. 양측 모두에게 윈윈인 구조입니다. 이런 공급망 안정성이 노르웨이의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와 한화의 인연은 천무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K9 자주포를 통해 오랜 신뢰관계를 쌓아왔거든요. 2017년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24문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독일의 자주포를 제치고 한국 제품을 선택한 거죠. 당시에도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022년 노르웨이는 추가로 4문을 더 주문했습니다. 실전 운용 결과가 만족스러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세 번째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번엔 24문을 대량 주문했죠. 총 3차례에 걸쳐 52문이 K9 자주포를 도입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라고 봐야 합니다. K9을 운용하면서 노르웨이는 한국 무기 체계의 장점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정비 편의성입니다. 자, 부품 공급이 빠르고 기술 지원도 신속했습니다. 둘째는 모듈화 설계입니다. 제 필요에 따라 업그레이드하기 쉬운 구조라 장기 운용에 유리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사후 관리였습니다. 자, 독일이나 프랑스 업체들은 무기를 팔고 나면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달랐습니다. 정기적으로 기술진을 파견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신뢰를 쌓은 거죠.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K9 자주포로 쌓은 신뢰가 천무 계약으로 이어진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노르웨이 국방부 담당자라면 이미 3번이나 거래했던 한국 기업과 처음 거래하는 미국 기업 중 누구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천무 계약은 이런 신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와 한화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완전한 장기 파트너십을 완성한 겁니다. 노르웨이 계약도 대단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리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지금 자주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형 자주포 214문을 전부 교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죠. 자, 궤도형 128문, 차륜형 86문입니다.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총 7조에서 7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노르웨이 천무 계약의 거의 3배 규모입니다. 한화가 제안한 패키지를 보면 야심이 느껴집니다. K9 자주포만 파는 게 아니라 K10 탄약 운반차, 지휘 차량,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종합 솔루션입니다. K10 탄약 운반차가 왜 중요할까요? 자주포는 포탄을 계속 쏘면 탄약이 금방 바닥납니다. 전선에서 탄약을 안전하고 빠르게 보급하려면 전용 운반차가 필수입니다. K10은 K9과 같은 차체를 사용해서 기동성과 방호력이 동일합니다. 즉, K9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죠. 지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전은 네트워크 중심 전쟁입니다. 각 자주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중앙에서 통제하려면 전용 지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화는 이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스페인에게 이게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요? 첫째, 유럽 내 이미 여러 나라가 K9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신뢰도가 있는 거죠. 둘째, 스페인은 한국 무기를 한 번도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들이 K9을 쓰는 걸 지켜봤을 겁니다.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여러 나라가 K9을 운용 중이거든요. 자, 셋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입니다. 스페인도 자체 방산 기반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한화는 이걸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페인의 방산 산업은 역사가 깊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간 투자가 부족했고 기술력이 뒤처졌습니다. 한화와 협력하면 최신 기술을 습득하면서 자국 산업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최종 사업자 선정은 언제일까요?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올해 안에 결판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방산 강국들이 자국 제품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노르웨이 사례를 보세요. 가격, 납기,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페인 프로젝트 한화가 수주할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보시나요? 스페인 말고도 한화가 주목하는 또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 차량 246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5조 원입니다. 한화는 레드백 보병 전투차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어떤 회사들일까요? 독일의 링스, 영국 BAE 시스템즈,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쟁쟁한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레드백이 뭐길래 이런 쟁쟁한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레드백은 한화가 호주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입니다. 호주군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서 이미 호주에 공급하고 있죠. 무게 42 통읍으로 중무장되어 있고 승무원 3명에 병력 8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존성이 뛰어납니다. 최신 복합 장갑으로 대전차 무기 공격을 막아내고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화력도 강력합니다. 3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해서 적 전차까지 상대할 수 있죠.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화가 1순위는 아닙니다. 독일 링스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화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첫째, 현지화율 70에서 80%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 기반을 키울 수 있는 기회죠. 둘째, 유럽 통합 생산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폴란드처럼 루마니아에서도 현지 생산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루마니아는 동유럽에서 인구가 많고 산업 기반도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방산 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화가 들어오면 기술 이전을 받고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동유럽 방산 허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모델을 루마니아에도 적용하겠다는 게 한화의 전략입니다. 셋째, 가격과 납기입니다. 독일 제품보다 가격이 낮고 납기도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르웨이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막판까지 독일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결국 한국이 뒤집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자,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화의 현지화 전략과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 방산 강국들이 왜 한국에 밀리고 있을까요? 자,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이 회사의 성장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먼저 2024년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이 1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방산기업치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죠? 약 15% 수준입니다. 이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를 다른 방산 기업들과 비교해 볼까요? 미국 록히드 마틴의 영업이익률은 약 10%, 보잉의 방산 부문은 6에서 8% 수준입니다. 유럽의 에어버스 디펜스는 5% 안팎이고요. 한화의 15%는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첫째는 수직 계열화 덕분입니다. 한화그룹은 철강부터 전자, 화학까지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대부분을 그룹 내에서 조달할 수 있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25년 예상 실적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매출 27조 원, 영업이익 3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한번 전년 대비 2배 성장입니다. 네, 2024년에도 2배 성장했는데 2025년에 또 2배 성장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 년 연속 2배씩 성장하면 4배가 되는 거거든요. 2026년은 어떨까요?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이 4조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수주장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장호가 약 40조 원입니다. 수주장호가 뭐냐고요? 이미 계약은 했지만 아직 납품하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 매출로 잡힐 금액입니다. 40조 원어치 일감이 쌓여 있다는 얘기죠. 이 40조 원 속에는 어떤 계약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폴란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이번 노르웨이 천무 계약 2조 8천억 원, 그 외에도 중동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체결한 수출 계약들이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계약이 압도적입니다. K2 전차만 1000대가 넘고 K9 자주포도 600문이 넘습니다. 이걸 다 납품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이번에 체결한 노르웨이 천무 계약,
2조 8천억 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스페인 7조 8천억 원, 루마니아 5조 원까지 따낸다면 수주 장원은 더 늘어날 겁니다. 분석가들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주장호 40조 원이 단계적으로 매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K2 전차, 폴란드 천무, 노르웨이 천무, 그 외 여러 계약들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되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화의 수주장호 40조 원, 실적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빠르게 소화될까요? 아니면 천천히 나갈까요? 제 생각에는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긴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납품 일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공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의미한다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의 성공 비결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같은 성능이면 가격을 절반으로 제시합니다. 독일이나 미국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죠. 둘째, 빠른 납기입니다. 하이마스는 주문 폭주로 납기가 불투명한 반면 천무는 2028년, 2029년 납품 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현지 생산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처럼 현지 화율 70에서 80%를 보장하면서 기술까지 이전해줍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자체 방산 기반을 키울 수 있는 기회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전통 방산 강국들이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독일은 유럽 방산의 맹주였습니다. 러파드 전차, 피제트하 2000 자주포, 링스 장갑차 등 쟁쟁한 무기들을 만들어 왔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폴란드에서 독일 제품이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전차는 K2, 자주포는 K9, 다연장 로켓은 천무로 대체됐거든요. 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일 방산 산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장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평시에는 괜찮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독일 무기는 품질은 좋지만 비쌉니다. 러파드2 전차 한 대 가격이 K2 전차 2대 값과 비슷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독일 제품은 100대, 한국 제품은 200대를 살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럽 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즉각 전력화가 가능한 무기가 필요해졌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언제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죠. 독일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방산 수출을 정치적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수출 승인에 몇 년씩 걸리기도 했고 납기도 길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계약하면 바로 생산 들어가고 일정에 맞춰 납품합니다. 게다가 현지 생산까지 제한하니까 구매국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방산 시장에 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터진다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독일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5년 뒤에 받는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한국 무기는 2년 안에 받을 수 있다면 선택은 자명합니다. 한화의 다음 행보는 뭘까요? 스페인과 루마니아가 당장의 목표입니다. 만약 이 두 곳에서도 수주에 성공한다면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화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유럽연합이 영내 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싸다면 유럽 국가들도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속 가능성은 어떨까요? 일회성 붐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장호 40조 원을 보세요. 이건 최소한 향후 3년에서 5년간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스페인, 루마니아 같은 추가 계약까지 성사되면 2030년까지도 성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거니까요. 더 나아가 이건 한국 제조업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술력, 가격, 납기 이 세 박자를 맞추면 어떤 시장에서든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전통적 강자들의 아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자,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럽 시장 공략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노르웨이 2조 8천억 원 계약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7조 8천억 원, 루마니아 5조 원까지 엄청난 기회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핵심은 가격, 납기, 현지 생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이 세 가지로 전통 방산 강국들을 제치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2024년 영업이익 1조 7천억 원에서 2025년 3조 4천억 원, 2026년 4조 원대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수주 장호 40조 원이 뒷받침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음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스페인과 루마니아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방산의 유럽 진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